다리에 힘이 축 빠지고 근육이 흐물흐물해지죠. 우리 뇌도 비슷하거든요. 부모와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고 ADHD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바로 ADHD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ADHD 관련한 영상들을 꽤 많이 올렸었는데요. 진단은 얼추 이제 뭐 인터넷에서도 좀 보고 하는데, 그럼 대체 어떻게 치료하란 말이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막 모아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ADHD의 치료에는 크게 약물적인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가 있다 라는 말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일단 비약물적인 치료는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 사실 인지행동 치료예요.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생활 습관, 정리하는 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계획을 세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동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한 3달 정도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해서 못 걸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다리에 힘이 축 빠지고 근육이 흐물흐물해지죠. 우리 뇌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거를 써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발달이 돼요.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게 바로 인지치료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FI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두엽을 계속 쓰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치료법인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실행 능력이라든지 자기 조절 능력이 좀 더 발달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ADHD가 있는 분들이 일부는 조금 자기중심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사회생활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화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DHD로 인해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지적을 받거나 꾸중을 듣거나 나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여서 좀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진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항상 매사에 위축되어 있고 불안하거나 우울을 동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서적인 걸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정서 심리 치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나 ADHD가 있는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더 유별나거나 아니면 고집이 좀 세거나 부모의 간단한 지시도 얘가 좀 거부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모와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럼 엄마, 아빠도 막 화가 나고 애는 그럴수록 더 이제 공격적이거나 ADHD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아동기 때 ADHD를 진단받게 되면요, 그 주 양육자인 부모님을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이 ADHD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질환인지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해하면서 훈육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아예 모르고 그냥 막 아이한테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약물 치료를 했고요.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바로 ADHD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선생님 약 괜히 약 팔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이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그러면 대체 왜 그런 건지 알고나 먹자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먹어야 되고 언제까지 먹어야 되고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먹자 이거예요. 그러면 약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각성제와 비각성제로 나뉘게 돼요. 각성제라고 하는 게 가장 흔하게 사용되면서 가장 효과적인 약물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좀 더 높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여주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분비 자체를 뿜뿜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과 이미 내가 분비시킨 것들을 좀 오래 유지하게끔 해주는 게 있는데, 분비를 막 뿜뿜뿜 하는 것은 여차하면은 중독이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ADHD의 각성제로는 이미 내가 분비시킨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재흡수를 방지해서 높은 농도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보조해주는 메틸페니데이트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모든 약은 다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식욕 저하가 있습니다. 각성제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불안해하거나 아니면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잠이 번뜩 깨고 각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 혈압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이 막 퍽 깨기도 해서 불면을 유발하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막 불안할 때 배고프진 않잖아요. 그래서 식욕 저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증의 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요거를 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뇌혈관에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의 고혈압 환자라든지 녹내장이 심하게 있는 분들한테도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금기 사항을 벗어나면 만 6세 아이부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또 요 약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각성제인데요.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아토목세틴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제흡수만 선택적으로 막는 거. 바꿔 말하면 도파민은 건드리지 않고요. 노르에피네프린만 레벨을 올려주는 거예요. 메틸페니데이트를 먹고 부작용이 너무 심했던 친구들한테 좀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거를 올리다 보니까 역시나 고혈압을 유발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녹내장이 심하거나 중증의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것 역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 다른 기전이에요. 캣베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제 염산 클로니딘입니다. 이거는 원래 혈압약으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ADHD 약으로 탈바꿈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만 6세에서 17세까지만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앞서 두 가지와는 전혀 좀 반대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립고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혈압을 낮추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래 약이 뭐를 높이고 뭐 이런 거 알겠다 이거야. 근데 그게 왜 효과가 있냐니까요? 궁금하시죠? ADHD가 있는 분들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정상인에 비해서 좀 결핍되고 부족하다는 게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그러한 부족한 물질을 높여주니까 당연히 가장 효과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약을 먹어서 그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올라갔을 때 효과가 있는데 그 약을 안 먹으면 아예 그냥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소리냐? 일단 하루 이틀 짧은 기간에서 보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약을 먹을 때만 바짝 효과가 있다가 약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긴 시간 반복되면요, 우리 뇌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뇌 신경세포가 여기저기 이게 그물처럼 이어져 있는데 이거를 계속 발달시키고 계속 사용하면요, 이게 굉장히 촘촘해져요. 그러면서 실제로 뇌의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 약을 먹고 내가 평소에는 팔을 쓸 수가 없었어. 근데 약을 먹고 이걸 잠깐 쓸 수 있네? 그래서 쓰는 동안에 열심히 운동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튼튼해지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을 먹는 동안에 내가 그쪽이 더 활성화되고 써먹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주의하지 않게 되니까 성취감도 더 느끼게 되고 대인관계도 원활해져서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정서적인 것도 발전되고 내가 계속 써먹게 되니까 더 발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거를 보조해주는 비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약물 치료가 이렇게 이제 필요한데 그래도 걱정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식욕 저하가 있다 보니까 아니 약 먹었더니 애가 밥을 안 먹어요 선생님, 얘 커야 되는데 안 크면 어떡해요? 라고 성장 저해가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로 이 약의 부작용 중에 식욕 저하가 대부분 초반에는 좀 많이 옵니다. 근데요, 120일이나 180일 정도, 그러니까 3,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은 좋아져요. 그 대부분은 70% 이상. 그래서 초반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성장 저하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1년 단위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건 그렇고 그러면 ADHD 약이 중독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 무서워서 못 먹이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것도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무슨 말이냐? ADHD가 맞는 아이들은 중독되지 않고요.
ADHD가 아닌데 먹으면은 중독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이제 ADHD가 있는 친구들이 뭘 했어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이 좀 결핍되어 있댔잖아요. 이 중독은 이 도파민이 핵심적인데, 도파민이 원래 부족한 아이들은 아까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오히려 다른 거에 중독이 잘 돼요. 다른 뭐 음식이라든지 다른 약에 중독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ADHD 약을 먹음으로써 도파민이 정상적인 레벨로 올라가니까 중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에 절대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막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멀쩡한 애를 갖다가 요 약을 먹이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도파민이 이미 정상 레벨로 나오고 있는데 얘를 더 일시적으로 높여주면은 얘가 뭐 하루 이틀은 머리가 반짝 돌면서 각성도 되고 공부 잘할 수 있겠지만, 약이 중단되고 나면은 그 정상 범위를 넘어갔을 때 그 느낌을 잊지 못해서 계속 갈망하게 돼요. 마약 중독이 사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절대 아무나 이 약 먹고 공부 잘한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완치가 되나요?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이런 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평균 이 약은 2년에서 3년 정도 먹게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언제 진단을 받고 언제 치료를 했는지에 따라서 사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라고 하는 게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조금씩 발달은 하지만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유년기, 아동기 때부터 청소년기, 요때가 이제 폭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가 미리 아동기 때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면 훨씬 완치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보통 약물 치료를 받은 아이들의 3분의 2 정도는 청소년기가 돼서 약물을 중단해도 재발하지 않는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약물은 언제부터 먹여야 돼요? 우리 애가 지금 4살인데 진짜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이 어린애를 약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4살, 5살 이 시기 때는요, 한창 그런 것들이 미숙할 시기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보통 만 6세, 72개월이 됐을 때부터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한 1년 정도 약을 먹지 않고 뭐 이렇게 훈련을 하거나 훈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만 7세가 됐을 때는 약물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성인분들은 우리가 이제 선택적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치료를 받고 싶으면 받는 거고, 난 별로 불편한 게 없어 이러면은 굳이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이는 달라요. 엄마가 고민합니다. 얘를 약을 먹이기도 좀 그렇고 치료를 안 해도 낫는다던데 꼭 치료해야 되나요? 저는 꼭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치료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예후는 분명히 달라요. 치료 여부가 나중에 향후 경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오늘 이제 ADHD의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막 궁금했던 게 좀 이해되기도 하고 걱정됐던 게 좀 해소되기도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좀 없애시고요. 꼭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보는데 치료를 받기 전과 받고 난 이유가 완전 달라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과 너무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고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기회를 박탈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미있고 정신건강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